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백화점 알바생 3명이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 하루 일당 못 받을 각오로 당당히 부당함에 맞설 패기도 없는 젊은이들. 가난할수록 비굴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조기숙 교수의 글입니다. 알바생들이 패기가 없다고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러느냐는 말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알바생들이 비굴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이면은 보지 않은 채 개인 품성 문제로 돌리는 게 그저 어이가 없습니다. 의식의 한계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람이나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다는 사람이나 독인 개긴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1월 8일입니다. 바로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소식 뭡니까? 예. 황우여 교육부 장관 모처럼 다시 뉴스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황우여 장관, 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죠.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방침을 분명히 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역사를 3가지, 5가지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검정체제를 역사를 3가지, 5가지로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한 거네요. 역사만큼은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갈래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오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내용을 배우는 거, 그건 뭐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역사교육, 해석의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교과서를 가르친다. 그 옳은 교과서를 누가 만드느냐?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역사에 대해서 판단한 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규정하고 이걸 가르치겠다, 강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교육계 전통과 헌법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직선제 수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지난 그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세력이 이번처럼 완승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황우여, 지금 이거 국사, 이거 뭐, 검정화를 떠나서 국가 검인정 유일 교과서 체제로 간다. 예. 대단히 위험한 문제고, 사실 이거 한 20여 년 전에 예. 한번 논란이 돼서 현재의 체제로 진통 끝에 방향을 잡은 건데, 전 분야에서 과거로의 회귀, 반동적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뭐 종북 논란 빚었던 콘서트, 그 신은미 씨,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그냥 추방 형식인 거죠. 강제 예, 출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또 구속영장 청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키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것은 이제 집행한 것과는 다르죠. 네. 검찰이 그렇게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일인데, 이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네. 출국관리법에 따르면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 출국되면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 출국 요청을 검토해서 이르면 내일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은미 씨는 자신을 북한 체제를 지상낙원이라고 찬양 고무한 적이 없지만 보수 언론들이 하지 않은 말을 날조해서 종북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이 그래서 TV조선 지상낙원이란 말을 했다. 네. 그 오보로 밝혀졌죠. 오보로 밝혀졌죠. 그래서 네. 그 이진동 사회부장한테 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진동 사회부장 음주운전했었고요. 과거에 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메타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메타포를 그렇게 메타포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고 그러니까 지상낙원이라는 발은 없었는데 TV조선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소리가 없었답니까? 뭐 당장 자기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는 판에 뭐 그런 걸 책임지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거 뭐 법무부가 오케이 하면은 이게 추방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 보이는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추방 조치야. 법무부, 검찰은 뭐 한몸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이거 잘하면 권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내쫓을 수 있겠군요. 아니 그 출국 지금 아마 예. 그 신은미 씨가 국적이 예. 미국 시민권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방 조치를 하는 걸 겁니다. 예.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뭐 이렇게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예. 처벌할 텐데 예.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지점에서 뭐 이렇게 네. 적당히 예. 세면 세우고 조치는 취하고 예.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죠. 야, 예, 아주 진짜 이런 전대미문의 그 마녀 사냥, 예, 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텐데, 네. 그래 보이진 않은데 말이죠. 예. 드디어 MBC가 좀 보도가 위태위태하다 싶더니 세월호 가족들이 MBC 앞에서 오늘 시위를 하면서 MBC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피 맺힌 절규 겸 성토를 했더군요. 예. 타락을 해도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지, 예, 정말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그젯밤에 단원고 2학년 대입 특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 합의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특별법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여야는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피해 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자, 그렇다면 세월호 유족들이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호도되는 거죠, 지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서울 MBC 상암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너희들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면서 맹성토했습니다. MBC가 야당을 이렇게 흠집낸다든지 그런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았던 유가족이 된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짓밟고 모독하고 이 언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조중동도 쉽게 못하는 거를 요즘 MBC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언급을 하셨던가요? 유경근 대변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까 예. MBC가 그런 보도를 하면서 유가족 그 아이들 관련 이런 보도를 하면서 대변인인 자신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예. 그런 걸 올렸던데요. 예. 그나저나 MBC가 한 10년 전만 해도 참 보도 야무지게 소수 정예로 참 잘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는지.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여기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언론사들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맛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의로운 정신, 이건 어디까지나 사용자, 지배주주가 봐줬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이 지배주주가 정말 칼 들고 조자룡 칼춤 추듯 휘두르면은 무슨 내부 구성원들의 의로운 정신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배주주가 없는 언론, 이런 언론이 진정으로 그 어떤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그런 기구라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서영석 이사장이 그렇게 보도하지 마라, 저렇게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해라, 저렇게 보도해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미디어 협동조합일수록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네. 그래야 더 상징이 될 수 있고. 예. 시금석에 올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른 곳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오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대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민주적 원칙 하에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갑자기 MBC 얘기를 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MBC 같은 경우 지금 여기 70% 지분이 방송문화진흥회, 결국 정부 소유로 돼 있고요. 네. 30%는 정수장학회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좀 거칠게 표현해서 100% 박근혜 대통령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김재철 사장 시절에 한번 망가진 것, 그 뒤로 안광환 사장이던가요? 예. 안광환? 예. 그 체제는 바뀌었지만 본질적 속성은 그대로여서 그런지 아무튼 계속 보도물, 또 비보도물 이런 것들에서 시청률, 그다음에 영향력 모두 다 추락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괜찮은 자원이었는데. 예. 자, 그렇고 제2롯데월드 이건 하루에 일일 1건씩으로 뭐가 계속 터져 나오는군요. 도로 침하와 균열. 그래서 서울시가 또 조사에 나섰다. 네. 서울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그때는 진짜 면허 취소한다고 그랬죠. 면허 취소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서울시 도로과와 도로관리과와 동부도로사업소가 그제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해봤더니 제2롯데월드 주변 3곳에서 도로 침하와 균열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견된 것은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 그리고 석촌호수로 본가 설렁탕 앞, 사막사로 서울 놀이마당 교차로입니다. 롯데몰 앞과 서울 놀이마당 교차로에서는
도로 부분 치마가 발생했고 본가 설렁탕 앞에서는 30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면서 또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천민자본들은 이렇죠. 그 제2롯데월드라고 굳이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네. 안전 이거는 사실 돈이 들어가도 흔적이 남지 않고 따로 그것이 수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때문에 뭐 이런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게 사실은 천민자본들입니다. 유혹을 느끼겠죠. 예, 이게 뭐 대충 해도 뭐 사람들이 뭐 모를 텐데 사고 나면 뭐 그때 뭐 대응하고 말지. 그런데 세월호를 겪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세월호가 이들에게 교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교훈이 안 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그 적당하게 그 어떤 이념 대립화 시킨 거 아닙니까? 세월호 진영 대결화.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이렇게 원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 참사 진상 규명해야 된다. 그러면 다 종북으로 모는. 이렇게 했더니 뭐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730 재보선을 통해서 여당이 압승하고 뭐 그러면 이거 뭐 상황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런 나라에서 사고가 안 난다는 게 참 그건 천우신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제2롯데월드는 일개 뭐 대기업과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완공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통행량이 많고 이것이 또 하나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거고 관광 효과도 상당할 거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무슨 사고가 난다고 치면 예. 국민 모두가 그 대상자,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집안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감이 제기된다면 이것은 계속 따라다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고칠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합니다. 일단 정밀 진단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정의와 국회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 불러다가 선거법 개정 빨리 서두르라고 얘기했네요. 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장 상당히 주목되죠. 예. 일단 지금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촉구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이게 맞느냐라고 반문한 다음 새시대에 맞게끔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또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소선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검토는 한번 해보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만큼 그 다음에 구획정에 들어가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구 편차를 가지고 헌재에서 1대2로 바꿨지 않는가. 이걸 역산해 보니 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 구획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걸로 돼 있다. 10월 중순까지는 이게 완성돼야 한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좀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모든 걸 다 뜯어 고쳐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아시는 대로 대선거구제로 바꾸면은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요. 어차피 선거구 획정, 재획정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예. 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한 지역에서 2명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중대선거구제. 네. 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수를 더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이렇게 정당에서 제시한 순번별 그 후보 중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그 순번에 해당하는 그런 당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그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 말 하잖아요. 당사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뭔 개혁을 할 때는 당사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때도 당사자 공무원들 들어오지 말아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유족들 당신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니까. 이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들 자기 기득권과 연관된 최대 관심사인 선거법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잘못 공부해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결국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 자기들이 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안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선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네, 5시 53분이 되기 한 10여 초 전이군요.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오늘 진짜 인터뷰를 먼저 알려드리죠. 아주 긴 이름의 국민 모임으로 끝나는 신당 창당 추진 정치 세력이 있죠. 제가 그 긴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는 말씀드릴 거고요. 진보적 대중정당 표방하는 정동영 새정련 고문이 참여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관심도 모으고 했었죠.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 등등이 추진하고 있는 그 그 국민 모임에 양기환 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왜 하려고 하는지, 표방하는 바는 뭔지, 야권 내에 어떤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지 등등 물어보겠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거나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할 거 있으시면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에 샵이나 또는 괄호, 샵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네요. 샵. 인터뷰, 질문 이런 식으로요. 록 에이지스님, 제2 롯데월드 완공으로 집값 상승 기대했던 사람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롯데월드 근처는 차라리 안 가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기 좀 집값이 실제로 좀 올랐었나요? 이게 그냥 사람들 단순한 호가, 값을 부르는 것 또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집값이 도저히 오를 수가 없는데 그냥 아주 거칠게 간단히 따져보자면 베이비 부머가 1958년에서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8개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인구 폭발의 꼭지점이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 베이비 부머 기간 중에 출생률, 연간 출생자 수에 비해서 지금은 그것의 55%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반토막 난 건데. 근데 지금 베이비 부머들과 바로 그 밑에 세대들은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부동산 때문에 워낙 많이 힘들고 대여받기 때문에 빚을 내건 뭘 하건 해서 다들은 물론 아닙니다. 집을 좀 마련을 해둔 편이고요. 그래서 세대별 집 자가 보유율 이런 거 보면은 거의 100%에 육박하게 나오죠. 도시 지역에서는. 물론 집 안 갖고 계신 분 있다는 거 압니다. 그 행여라도 꼬투리나 뭐 이건 잡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사줄 사람은 그 베이비 부머 그 나이 또래가 아닌 그보다 연하 계층이어야 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베이비 부머들의 자식 또는 자식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위지만 지금 30대 후반부터 25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일단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줄어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데다가 출생자 수 자체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일단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몇 번의 부동산 폭등이 가져다준 사회 경제적 그늘에 대한 반동적 또는 반성적, 반동적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반성적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부동산 무슨 대마불사, 무슨 불패 신화 이런 것들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회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볼 때 집값은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 초이노믹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일부 상승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막혀있는 돈줄, 그 돈맥을 뚫겠다라는 건데 그게 올바른 진단인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요지부동인데 그 제2롯데월드 때문에 그게 그 부근의 집값까지 상승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이러면은 오히려 그 근방 송파구 일대는 부동산 가격, 심리적으로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값 걱정할 때는 아니죠. 그거보다는 안전인데 일단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치면 그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에게는 집값도 매우 중요한 점일 거고 가계부채 및 그 구매력 차원에서 집값이 부동산의 비중이 한국 가계의 재산 구성에서 워낙 차지한 게 크니까 이런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도 없네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라고 그러나요? 원래 올렸던 글에 답글. 아무튼 댓글에 보니까 그 와중에 원인 제공자 롯데와 주민이나 시민이 다투는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싸우는 촌극이 벌어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2롯데월드 주변 아파트값 하락에 분쟁이 발생했다. 여기 뉴스 URL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가서 보시죠. 어떻게 주민들끼리 다투게 됐다는지.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 소유가 아니라 양우회, 국정원의 무슨 직원들끼리 만들어진 무슨 단체라 그러죠. 그 양우회 소속이라는 월간중앙에서 이런 보도를 한 모양이군요. 얼마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또 이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났었는데요. 월간중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지금 제2롯데월드 저게 겨울이라 얼어버린 땅인데 봄에 녹기 시작하면 더 위험하다. 해동 설마 그런 것마저도 계산을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건 범죄죠. 범죄. 네. 1일 방문객 10,000명의 인근 주민과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좀 끔찍한 상상이 들기도 한다. 현재 MBC를 먹여 살리는 건 무한도전이라는 그 교양 오락물? 교양은 아니죠. 오락 프로. 여기가 이렇게 재미있나 봐요. 볼만한가 보죠. 공익성 이런 것도 좀 있는. 그냥 그저 찍고 까불기만 하는 그 젊은 어린 연예인들 데려다가 그런 건 아닌 모양이에요.
저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한도전을.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시청률이 20%가 넘기도 했다 그러고 MBC에 또 실질적으로 광고 벌어다 주는 돈도 이 무한도전이 굉장히 포션이 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언론이 테러를 당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언론을 흉기 삼아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 예. 조금 뭐 견강부회하는 요소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프랑스에서 일어난 잡지사, 월간지사 그 테러 사건하고 아주 잘 교직을 시켜주셨네요. 네. 상암동 MBC 사옥 앞에 경찰들이 진주, 포진, 뭐 회사를 지금 지키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시대가 좋았나 봅니다. 70년대로 급변하는 또는 회귀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곰곰님께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샤우터라는 닉네임, 아마 뭐 외치다 그런 뜻인가요? 샤우터? 20대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까 알바생 백화점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갑질하는 좀 되먹지 못한 어느 고객이 행패를 부려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 사연 아시죠?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아마 샤우터님의 아들인 모양입니다. 20대 아들에게 물었더니 다급하면 자신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기성세대가 비굴을 강요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패기, 용기, 타령이라니 안타깝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조기숙 교수가 참여정부 때 뭐 홍보수석인가 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할 때 아직 혐의가 최종 확정되거나 뭐 기소되기도 전 단계에서 생계형 뭐라 그랬더라? 생계형 뇌물수수인가 그런 말을 했죠. 그때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마치고 뭐 이화대학으로 돌아간 직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참여정부의 전 홍보수석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생계형 그런 말을 해서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도 일단 문제이고 범죄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거나 구명되거나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 흘러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더군다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경거망언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트위터 실은 이게 이틀 전인 6일날 조 교수가 발신한 트위터였다는데 저는 알게 된 건 오늘이었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서 뭐 막스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명제인데 조기숙 씨의 트윗을 보고 그걸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한심하고 사회의 한쪽 면밖에 못 보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의식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또 한 번 이런 망언을 하는구나. 이게 어쩌다가 말을 급히 하다가 빚어진 실수가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의 본래 사고방식의 한계인 것이다. 어떻게 그 무릎 꿇은 알바생들의 용기나 품성으로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심하더군요. 블레이드문님. 예, 제가 뭐 오늘부터 미디어 오늘에 격주로 칼럼을 쓰게 됐는데요. 고맙습니다. 캡처해서 올려주셨네요. 저는 트위터를 계정은 있는데 이걸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마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것 같네요. 네, 어느 분께서 NZ 지부장, 뉴질랜드 계시나봐요. NZ 지부장께서 캡처해서 올리셨는데 제 거 트위터 계정은 맞고요. 보니까 아침에 페이스북에 뭘 올렸던 게 그대로 연동이 돼서 올라가 있군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잘 모르거든요. 바보 같은 얘기인데 안 해봤어요 일단. 그리고 쓰지도 않고. 만약에 친구 신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억셉트를 수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트위터 이거 앱을 깔고
좀 그렇게 해보든지 해야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게 다들 올라와 있네요. 저는 이거 짧은 글 140자 이내인가만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트위터를 안 했는데 요즘은 좀 길어도 되는 모양이죠. 푸른 탱그리님, 멋지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후련함과 위안과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다마는 일, 적어도 그런 일은 분명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앞으로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말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네네. 됐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계가 좀 너무 과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꿈틀, 멘틀, 뭐라고 그러죠? 지표면 밑에 뭐가, 마그만가 뭐가가 꿈틀거리듯이 막 그러고 있는가 봐요. 시끄러워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당대표를 뭐 흔드는 것뿐만 아니고, 이 친박계 핵심 중에 한 명인 이 홍문종 의원, 전 사무총장이었죠. 네, 이 홍문종 의원이 오늘 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내대표 나오겠다고요? 본인이? 예. 그 사람 언젠가, 잠깐만요, 양 기자, 미안하죠. 네네. 언젠가 비 많이 왔던 날 막 전국적으로 심란하고 피해도 크고 그러는데 그때 어디서 골프 치고 그러다가 혼치금 나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수해골프. 네, 수해골프.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했었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학교 어떻게 연루돼갖고 이상하다 그러고 아프리카 재단 그 양반 맞죠? 네네네. 욕심이 많네요. 사무총장 하든 이제 원내대표도 하겠대요. 아직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닌데. 예. 지금, 사실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지금 유승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 예.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홍문종 의원이 오늘뿐만 아니고 사실은 엊그제도 요즘 방송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이 방송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 수도권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내년 총선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친박계 핵심 인사들 중에서 이 수도권 내에서 이 3선 이상급 중으로 이렇게 출마가 거론되었던 사람은 사실
홍문정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예. 이 의견들을 좀 모으기 시작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뭐 물론 홍문정 의원이 뭐 원내대표 출마를 하고 말고는 뭐 본인 의지고 그리고 또 뭐 표를 얼만큼 얻을지도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의 흔들기와 맞물려서 이게 이 친박계가 결국 패권주의적 이 경향을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으로 번지는 겁니다. 예. 지금 야당이 친노 패권주의 뭐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야당에서는 친노가 무슨 뭐 당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 야당에 뭐 그렇게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을 감안을 하면 이 친박계는 사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7월 14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패한 이후에 조금 납작 엎드려 있는 듯 하더니 결국 작년 연말부터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당대표를 흔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를 다시 자신들이 장악하겠다. 이런 좀 과욕을 부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이 지난 12월 뭐 19일인가 언젠가 친박계 3선 이상 7명만 쏙 불러다가 제 뭐 밥 같이 먹으면서 격리하고 그렇죠. 그 뒤로 지금 노골적으로 그게 실제로 그래서 좀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1월 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은 뭐 레임덕보다는 오히려 당 장악하려고 훨씬 더 당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12월 19일 날 이 말씀하셨던 그 회동 이후에 일련의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흔들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경선 그동안에는 뭐 친박계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유승민, 이주영 이 양강구도를 그냥 보고 오히려 좀 누가 더 낫나 선택하는 선택지에 올려놓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지금 새누리당 당원 당규상에 보면 이 당대표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런데 7월 14일 날 그러니까 올해 7월 14일 당대표 임기가 1년이 되는 그날 이후에 이 당대표가 만약에 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이 채점자가 승계를 한답니다. 당대표 자리를.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는 이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 친박계가 이렇게 지금 당대표 흔들기 시작한 건 결국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 결국은 당대표, 원내대표 다 자기들이 이 장악하려는 패권주의적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좀 기밖에 비주류의 반발도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내년 이 총선 공천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계파 갈등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양 기자가 보시기에도 과욕입니까? 과욕이죠. 이에요. 사실 이 국정 운영의 능력이 안 되면 그 능력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거를 예전에 친노 진영이 그랬고 지금 친박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취하면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걸 분별해낼 정도면은 뭐 무리한 일을 절대 사고를 치지 않을 텐데 제가 왜 과욕이라고 보시느냐라고 질문 드렸던 이유는 지금 청와대의 박 대통령께서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차 있고 자기는 무오류, 무결점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검찰 이런 것들 다 수하에 복속을 시킨 듯 하고 이러니 차제에 당도 자신의 뜻을 마치 입속의 혀가 이렇게 뭐 충돌하거나 배반하지 않잖아요. 자기 입맛에 잘 맞게.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좀 강화되고 좀 그렇게 당이 완전히 청와대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친박계의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뭐 대체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하반기부터는 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또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발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당에서 계속 찌그락찌그락 좀
시끄러워지면서 뉴스가 나오겠네요. 올해 한 해 계속. 글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정의의 문건에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예. 이 박지만 이지 회장이 뭐 7달에 걸쳐서 7개월에 걸쳐서 뭐 이렇게 17차례인가 그 문건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17건의 문건.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네. 사실 그런 거는 검찰이 굳이 이 공개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크게 뭐 큰 가닥이 박히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두고 뭐 한 친박계 의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친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봐둬라. 나한테 대드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경고를 날린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 그러면서도 박지만 회장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곤궁에 처할 퇴로는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끊어버린 채 어쨌거나 일부를 밝힘으로써 굉장히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모양새가 우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를 실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친동생한테도 이러는데 이런 정보에 맺히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앞에 질문을 막 소화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려다가 빚어졌는데, 이게 정말 왜 매일 이러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양 기자 핸드폰도 새 거래던데요? 지난번에 봤더니 좋던데요. 이건 핸드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결됐습니까? 네네. 이게 정말 매일인지. 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국회 차원의 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당연히 지금 이렇게 수순이 넘어가겠죠. 예. 지금 헌재 판결이 작년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헌재 판결이 나왔을 당시 헌재가 제시한 안을 보면 62곳의 선거구 인구수 때문에 이제 조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이 선거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 여야, 이 거대 정당들의 텃밭층 영남과 호남의 지역구는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아마 이제 큰 가닥은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전환할 건지, 또 비례대표제를 현행대로 갈 건지, 아니면 권역별 혹은 광역별 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건지, 또 이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숫자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 이런 논의가 사실 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제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오늘 정의용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그런 구상,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그런 논의를 좀 먼저 진행할 한 뒤에 이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이제 본격 가동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제 공의 오케이를 한 상태인데요. 크게 보면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앞으로 당장 내년 이제 총선이 걸려 있는 문제라 여야가 아마 치열한 이 공방이 또 특히 이제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는 선긋기 하면서 이제 유불리 문제 이게 굉장히 커질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은 논의가 어떻게 진척될지 진전될지 예단을 하긴 어렵지만 야당 전당대회도 끝나고 그러면 바로 이 국면으로 넘어가겠군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선거구를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야 입장에서는 영호남 텃밭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례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의원 수의 18% 정도 되는데
아마 비례대표 숫자를 더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지역구 늘리고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거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부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또 유권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각별히 좀 주목해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관전 포인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으로 고른 것은 오늘 오전 11시였던가요? 연합뉴스 경제 하나 올라온 겁니다. 제목은 대기업 총수 자녀 평균 28살에 입사 3년 반 만에 임원으로 승진이라는 제목의 기사.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30대 그룹 총수 일가 3, 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32세도 안 돼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의 대리 승진 기간보다도 빠르다. 오늘 기업 분석업체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대주주 일가가 있는 30대 그룹 총수의 직계 가운데 승계기업에 입사한 3, 4세 자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입사 후 임원 승진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이들 44명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하고 현재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2명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31.5세에 임원을 달았다. 네. 28살쯤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한 일군 회사에 들어와서 3년 반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요즘 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잖아요. 힘들게 어디 들어가서 뭐 선배들한테 눈치 보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니? 회사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배우고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뭐 사회생활이 다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리가 되는데 보통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평균. 이 사람들 그 대졸 신입사원이 제법 그래도 좀 이름 좀 있고 괜찮다고 취직 잘했네. 뭐 열심히 했나 봐. 이런 소리 들을 만한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대리가 되는데 4년 걸린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입사원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들이 치렀던 고생과 이들의 부모가 지불했던 많은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단 논외로 치기로 합시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뭐 외가 쪽으로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는 뭐 이른바 오너 집안이라고 해서 어디 뭐 또 뭐 되게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들어가는데 유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 황제 경영이니 뭐 황제 경영 수업이니 뭐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요. 아주 비싼 데죠. 이를테면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뭐 라이스 고등학교 같은데 부시가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유명했죠. 그런 미국 동부 지역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기숙 고등학교, 미국 동부의 명문 고등학교들 이런 데는 뭐 학비가 고등학교인데도 1억 5천만 원쯤 든다고 하더라고요. 학비만 기숙사비 합쳐서요. 어마어마하죠. 되게 그런 데 보내놓으면 이제 뭐 그 친구들 또 또래끼리 어울리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번지니까. 그런데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은 뭐 가방끈도 좀 길어지고 뭐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28살에 입사를 한답니다. 총수의 아들, 딸들은. 그래서 일반 대졸 신입사원이 대리가 되는데 4년 걸리는데 이 친구들은 사원으로 들어왔다가 임원이 되는데 불과 3년 반밖에 안 걸려요. 대졸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임원이 되려면
상무보 또는 뭐 상무, 아무튼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한 23, 4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년쯤 묵묵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다 이사가 되는 게 아니고 1000명 중에 7명만 이사가 되죠. 100명으로 치면 1명이 안 되죠. 100명에 0.7명. 1%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0.7%만이 이사가 되는데 그 이사 되기 위해서도 한 최소한 23, 4년 조금 뭐 하면 25,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24, 5년 정도. 근데 오로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기 어머니 쪽이 그 회사의 오너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반 만에 이사가 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의 주식 지분율, 소유 지분율은 몇 %나 될까요? 이번 땅콩 조 회장, 조양호 회장 거기가 갖고 있는 게 36%가 그렇더군요. 거기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더군요. 한지는. 나머지들은 그렇지 못하죠. 삼성 다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 순환 출자를 통한 선단식 소유 지배, 이것의 문제점은 뭐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이런 데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저까지 익히 상식화되어 있는 그 행렬에 저도 한마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저게 정당한 소유인가? 지금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오죽하면 위키디피아인가에는 CHAEBUL인가? 재벌 이렇게 읽을 뭐라고 이렇게 뭐 재벌에 해당하는 영어식 말을 적당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고유명사화 시켜버려서 사전에 올라있다고 하던데 이 착취적 그다음에 비정상적 소유 구조 그다음에 불과 지분율이 10%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대를 이어서 세습시켜가면서 소유하는지 그게 왜 온전되는지 정말로 제가 무슨 매사를 뭐든 이렇게 뾰루퉁하게 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1%를 넘어야 선출직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지를 획득받는 것이죠. 공인받고. 자, 그거는 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그럼 종다수의 원칙에 따르면 물론 34%만 얻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예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붙었을 땐 그랬었어요. 어쨌거나 30몇 %라도 갔죠. 발행 주식의 10%도 안 갖지 않고 있는데 대를 이어서 몇 대째 물려가면서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데. 남자는 평균 28.5세, 지금 이른바 총수의 자녀들 얘기입니다.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들, 남자는 평균 28.5세에 입사해서 32세에 임원으로 승진. 딸, 여자는 25.6세에 입사해서 30도 되기 전인 29.7세에 임원이 됩니다. 여자는 아마 군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빠른가 보죠. 그래서 임원 승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남자가 평균 3.5년, 여자는 4.1년이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그냥 임원으로 가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장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가 돼서 경영에 참여한 재벌 3세 또는 4세도 9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또는 4세에서 3명 중 1명은 아예 그냥 귀찮게 무슨 사원 이런 거 안 거치고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도 안 하는 거죠. 바로 임원으로 입사해버린 겁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 그리고 정유경 부사장이 각각 27살과 24살 때 신세계와 조선호텔의 이사 대우 그리고 상무보 그러니까 이사로 바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큰아들인 조원국 전무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세 번째 아들인 이해창 대림코퍼레이션 부사장 그리고 태양광에서 아주 비약적 성장을 한 회사죠. 이수영 OCI 회장의 큰아들인 이우현 사장 등이 바로 임원으로 직행해버린 사례들입니다.
나머지 저기들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어렵게 들어가서 재수 3수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대기업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열심히 죽어라고 일만 하는 일벌 노릇을 해서 겨우 대리가 될 동안에 총수의 아들 딸들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병철이니 뭐니라는 이유 때문에 4년도 못 돼서 임원이 됩니다. 30대 초반에요. 이들이 탄 초고속 엘리베이터 과연 합당합니까?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 덕에 돈을 벌고 호사를 누리고 때론 직원들에게 호령까지 합니까? 이번 땅콩 부사장 그 집만이 좀 이상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까요? 조현아 품성이 워낙 좋지 않고 막 되먹어서 어쩌다가 돌출된 그런 종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끝이 날 일일까요? 이사한테 평사원들이 아무래도 굽신거리는 거 충분히 겪고들 있고 늘 눈에 보고 굳이 드라마 이런 거 안 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벌 3세 4세들 누구 덕에 돈 법니까? 누구 덕에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누구 덕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사회생활도 많고 그 회사를 위해서 훨씬 충성한 기간이 긴 부장 초임 이사들한테 호령하고 비서 다루듯이 막대하고 그렇습니까? 도대체 재벌 3세 4세들은 무슨 자격으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부와 권세를 그대로 누리려 하고 부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룩해 놓았다는 그 재벌 회사들은 떳떳한 부, 청부입니까? 아니면 협잡질과 정치 권력과의 결탁, 더러운 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얽혀있는 차마 서러워서 눈도 감을 수 없는 그런 한서린 돈이 맺힌 혹시 그런 돈은 아닙니까? 또 이제 새파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재벌 3, 4세들 이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쭉 물려받은 그 회사의 성장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매출을 늘리는데 지에 가서 땀을 한번 흘린 적이 있습니까? 바이어를 만나서 굽신거린 적이 있습니까? 무슨 경영기획실 차장, 실장 이런 걸로 들어와서 보고만 받다가 바로바로 이사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이 봉건주의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어떤 재벌 잘못 만나면 사고, 탈법, 불법은 재벌이 저지르고 그 죄는 대신해서 무슨 그 직원이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자본주의 사회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의 질곡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의문형으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척결되어야 할 세습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때 이준석 선장이 팬티 바람으로 해경 경비정으로 도망치듯 쥐새끼 도망치듯 옮겨 타는 걸 우리는 똑똑히 몇 수십 번 봐왔습니다. 재벌 3, 4세 그 탈법적 부당한 부의 세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죠.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으면서 기관장이나 선장 행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기관장이나 선장으로 대접해 줄 수 없습니다. 재벌 3세, 4세 이 나라 40대, 50대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몸 버려가면서 일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 행세란 말입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웅천, 박관천의 조작, 사기극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믿으라고 강조. 그럼 노 대표께서는 그 이른바 찌라시 문건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실이라고 믿는 논리와 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노 대표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여러 가지 문서 조작 사건이라든가 사기극을 벌인 범인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김대엽이는 자기가 드러날 거를 알고 그런 사기극을 벌였습니까? 그럼 김대엽은 뭡니까? 예. 그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벌어졌던 다이빙 벨. 아니 이 사람은 기구까지를 이른바 사기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기범들은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 수단과 방법은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청와대 공식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사기극으로서 볼 수 없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범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사기범을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반박. 왜 그것을 비서실장에게서 보고되고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것이 뻔한 그런 공식 기록물로도 남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도 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남기는 순간 이거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성질의 것은 되게 부드러워 보통 전달하는 게 관례인데 예. 그걸 남길 때는 특별한 오히려 지우지 않으려는 지울 수 없는 곳에 남기는 그런 절박한 어떤 목적 의식이 아니고서는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예. 이 당사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굳게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남긴 게 아닌가. 또 하나의 쟁점. 청와대가 박관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몇 사람들을 회유했다는 설. 이는 중앙일보와 같은 몸체인 JTBC가 보도한 내용.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회유 의혹인데요. 청와대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가 한경위를 취재한 뒤에 단독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한경위가 회의를 받았다고 언론에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모 경위의 발언 내용 일부를 다시 공개합니다. 한경위는 검찰에 체포되기 하루 전날 관계자와 단 둘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백을 하면 입건을 하지 않을 거라고 직접 회유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회유한 거는 사무실에서 복사한 건 맞잖아. 그러면 너는 복사만 했다. 박관천의 짐을 복사했다. 자백을 해라. 그러면 너는 불이건 될 거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문건 전달자로 지목된 최경희의 자백도 회유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복사한 거 받아서 보여주기만 했다. 주진 않았다. 라고 해라. 그럼 선처해주겠다. 같은 회사 소속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회유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피의자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진실을 밝혀라. 고백해라. 고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가 그걸 회유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경위가 그 청와대 회의에 속아 넘어가서 자백했습니까? USB 파일이 발견돼서 자백한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 세상이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아주 찌라시 같은 이거 사소한 것 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요. 대통령과 청와대를 흔듭니다. 예. 대통령은 권력으로 따지면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고래 같은 존재가 잘못한 것을 잡아내려면 작살로 찔러서 그 고래를 잡아야지 무슨 찌라시 같은 바늘로 계속 찔러요. 이것은 말이죠. 일종의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냉소주의 세력입니다. 냉소주의 세력.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국민모임 양기환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양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가 괜찮게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양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국민모임에 합류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잠깐만요.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 양기환 대변인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스크린커터 문화연대 이사장을 현재 맡고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영화 스크린커터 사수 그런 일련의 운동 과정에서 이름을 듣거나 보신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영화인들이 2006년도까지 한 10여 년간 한미 FTA와 BIT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스크린커터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치열하게 운동을 전개해왔죠. 네네. 국민들한테 아마 배우들이 자신의 영정을 들고 시위를 했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최민식 씨랑 이렇게 행렬의 앞에 있던 사진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데 영화인들이 사실은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네, 보수 언론에서 이제 시작됐던 좌파 척추 직접적인 타깃이 됐죠. 좀 많이 움츠려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8년 만에 세월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초유의 참사를 지켜보면서 거리에 나서서 광화문에서 유족들을 엄호하고 24시간 동조 릴레이 단식을 약 3개월 이상 이어왔습니다. 네, 양 대변인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장 앞으로 14분 30초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네, 답변 부탁합니다. 어쨌든 세월호 과정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야당의 이런 모습들 행태를 보면서 뜻 있는 분들, 특히 함정 신부님, 명진 신부님을 비롯해서 네, 모임을 갖고 각계 분야들이 뭔가 이런 제 야당을 향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어떤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 시작이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선언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됐고 그 연락하는 과정을 제가 맡았는데 네, 함정우 신부님께서 이 부지런한 우리 양기환 씨가 맡은 어떻게 해서 국민모임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필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하필이 아니었고요. 이 모임은 10월달 11월 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전에는 8월달부터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네. 계속해서 신당 창당을 작년 8월 여름에서부터 준비했었다고요? 아니 그렇죠. 작년 8월에 9월 8, 9월에 광장에서 지금 세월호 농성장에서 네, 대토론회가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원성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새 언론 푸른 언론광장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시사 포럼을 했는데 네, 그 제목이 야당의 길을 묻다의 야당의 길. 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에 있는 제1야당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각계의 모임들을 갖게 됐고 선언을 준비하게 됐고 그러다가 선언을 105인이 아니라 15,000인이 한다 하더라도 제1야당이 기득권 세력이 누나 깜짝하겠느냐. 예. 이런 문제 제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모임이 준조직의 틀을 갖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당의 인큐베이터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계속 진화해 온 것이죠. 네. 따라서 이 시기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맹안은 8월부터 진행됐고 본격적인 것은 11월 초부터 준비됐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8월이든 11월이든 크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 모임이라고 일단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국민 모임의 정체성은 뭡니까? 표방하는 정치 노선은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야당 가지고서는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다. 아하.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고요. 예. 이 국민모임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이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네.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진행되는 국민대 토론을 통해서 아하.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어떠한 것을 그림을 딱 그려놓고 네. 자 여기에 모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국민께 그 답을 찾고 묻고 길을 묻고 하면서 만들어간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제되고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큰 틀로 봐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다. 이 표현에는 동의하십니까?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다라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대중적 진보정당. 아, 진보적 대중정당이 아니고 대중적 진보정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편히 쉽게 하는 말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보다 훨씬 더 왼쪽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보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 논의 과정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원내 몇 석을 가진 뭐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뭐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예.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민주 세력의 연합. 그래서 큰 집을 짓고 이것을 통해서 야권 교체를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후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정치인들이 한들이 무슨 원탁 테이블이 됐던 이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그 속에서 녹여지면서 일정 정도 양보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가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에 있을 것이냐 라고 지금은 분명히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 그걸 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민주 세력을 포괄하는 대통합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뭐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었던 빅텐트 꼭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다 들어와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제3지대에서 자신의 계파 어떤 정파 이익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앞에 보고서 어떻게 하면 대한야당으로서 뚝 서서 정권 교체에 실현해서 지금 이 고체 지금 세월호처럼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제3지대에서 하자 이런 얘기고 여기에는 국민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시민사회 세력들이 연합체가 견인 역할을 해주고 단단한 이 배후의 지원 지지 세력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빅텐트의 얘기하고는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인 제1야당으로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재의 제1야당은 충분한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3지대의 신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중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보세요?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국 정치가 사실은 보수, 중도,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도는 없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로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중도라는 것들이 이렇게 표방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중도라는 일정년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도처에서 사실 노동 문제가 특히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치킨집 사장 얼수 100만 원도 안 되는 문제 그리고 피폐해진 농촌 문제 이분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닦으려면 결국은 진보 정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용이 말을 하면 진보하면 식상하고 진보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워낙 오용이 돼서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거의 준여당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준여당이 국민적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따라서 야권 교체를 통해서 이들의 요구를 시대 정신을 받아 안을 때만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때만이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 힘이 저한테까지도 느껴지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혹시 말이에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이후로 새정치, 신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혼동을 일부 유발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범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한때나마 추종했거나 생각을 같이 했던 세력이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네. 안철수 씨가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실체를 네. 저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스타급 정치인의 뭐 거취나 이게 그렇게 정당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합류 가능성을 두고는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 고문의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데 답을 한 사람이 네. 이 정동영 고문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예. 뭐 동의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 고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5인의 다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러 정치 세력 내지는 정치인들과의 친소 관계가 있을 테고, 그러겠죠. 그런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이해시키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 고문은 상대적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예. 언론의 소프트사이트를 받으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정동영 고문도 결국 n분의 1일 것이고 참여한다면 예. 여기는 다양한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 사회진영 네. 그리고 여러 진보 정당 정치인들 여러 형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어저께 국민 모임에서 신당 추진위를 띄웠기 때문에 이 신당 추진위가 네. 공개 비공개적으로 이후에 이들을 만나가면서 제3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네. 저희는 정고문을 포함해서 예. 심지어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있었지만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남은 나의 정치적 이것을 다 바치겠다.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환영한다 이거죠? 예,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성과 진보에 대한 가치만 확인이 되면 합계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요. 이강윤의 오늘은 그 청취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양 대변인께 질문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거 네. 한두 가지 전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록 에이지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6시 4분에 올린 건데요. 조금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원래 질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색이나 가감 없이 그냥 읽겠습니다. 말은 진보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좀 구태의연한 느낌이 있다. 별로 기대하는 것도 또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게 된다. 물론 이제 막 출발점을 지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니까 현재 이것은 인물평 또는 아직까지의 평가라고 들어주시고 이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국민 모임의 이런 움직임이 네. 3일천하고 차찬 속의 태풍,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대한 어떤 쓰나미를 한국 정치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께서 제기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표방하는 것은 진보지만 내용은 네. 완전히 새누리보다 더 못한 보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자,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그만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예. 기존에 있는 정치권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몇몇 내 있겠느냐, 네. 그런 동력이 있느냐, 그럼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는 병마 타고 오를 어떤 초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정치의 주체를 참여하고 관심 갖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국민 모임에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할 때 이 국민 모임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진보 정당으로서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지. 예. 나는 가만히 있고 비판하고 소주 마시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실리한 비판만 하면서 돌아서고 네.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고 하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호소력을 가진 설득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수군대면서 하던 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절감은 하셨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 정치 쇄신이 혹시 목적이시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노동자와 농민 또는 극서민층들의 구체적 참여 방안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느냐. 이 두 개 다 청취자 질문입니다. 네, 그 후자에 네. 당연히 기층 대중들이라고 하는 노동자, 농민, 네. 빈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들이 우리가 아마 새로운 정당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첫 번째 닦아야 될 눈물은 이분들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실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의 정치 일선은 n분의 1이죠. 예. 비정규직 문제, 노동 문제, 모든 문제들을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첫 번째. 혹시 야당, 그러니까 결국은 예, 됐습니다. 예. 정치 쇄신 야당의 정권의 단정한 재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때묻지 않고 참신하고 그리고 기꺼이 네. 누가 어떤 새로운 정치에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까지 간망해 왔던 참신하고 양적인 진보적인 이런 인사들이 실제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겁니다. 네. 중심축이 되는 거고요. 그 뒤를 국민모임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진영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중심축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아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정파들을 이런 것들 묶어내고 통합하고 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예.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무당파에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다시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서 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1월 8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야